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안내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아마 안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0대 연구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계속해서 연구실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특별히 16년 전에 실험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족과 관련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연구실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집중 논의합니다. 이어서 정가 이슈로 안내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어떠했을지 평가를 해보고요. 또 구분현 전 천안시장의 낙마가 지역 정가에 가져올 파장 등에 대해서 집중 토론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연구실 안전사고 왜 발생을 하는 것인지 근절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할지 오늘 세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렵게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2003년 카이스트 로켓 실험실에서 있었던 불의의 사고로 고 조정훈 박사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아버님 공주대학교 조동길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시고요. 요즘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이근원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역시 공학 박사로 연구원이십니다. 공공연구노조 표준과학연구원 이상현 지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안전에 관한 세 분의 귀한 말씀 기대를 하겠고요. 먼저 여러분께 관련 화면으로 영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서울대 공학관 31동 앞 원자핵 공학과 실험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폭발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실험 물질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금 전 대덕 연구단지 내 SK기술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연구원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네, 관련 화면 보셨는데 1999년 서울대 원자핵공학 실험실 사고 이후부터 잊을만 하면 연구실, 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 카이스트 사고 16년이 지난 일이지만 우리 아버님께서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실 텐데요. 그 당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님? 예. 예,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2003년 5월 13일 일어났던 사고는 저와 저희 가족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 점심 시간이 약간 지난 후 그날 오후에 카이스트 풍동 실험실에서 그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 실험실에 이제 원래 실험을 하던 저희 아이의 선배 연구원이 설치해 놓은 수소가스 그 시설을 다른 연구원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저희 아이와 이제 선배 연구원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는 이제 과다출혈로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났고 다른 연구원은 그 두 다리를 잃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고가 바로 그날 일어났습니다. 예.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 조정훈 박사 이름을 딴 학술상도 제정이 됐고 다시는 이와 같은 연구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님께서 많이 애쓰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카이스트나 국가 차원에서 원인 규명이 돼야 되겠고요. 또다시 재발 방지책이 당시 차원에서도 나왔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 박사님. 예,
그 사고가 이제 그 일어난 후에 뭐 저나 저희 가족은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었는데요. 그러나 일단 이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학교 측에 그 당시에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이제 학교장으로 장례를 좀 치러달라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사고 원인 그 진상 규명을 좀 철저히 해달라. 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제 아이 이름이라도 좀 남는 기념 사업을 좀 해달라, 이렇게 3가지를 요구를 했었는데 3일 만에 장례를 치르기는 치렀습니다만 그 요구 사항들이 제대로 그 금방 이행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과기부 그 차관님도 면담을 하고, 청와대 담당 비서관님도 이제 접촉을 하고, 또 여러 언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 일을 빨리 좀 수습을 하고 그 다시 이제 안전을 좀 환경에서 학생들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학교에서는 진상규명 작업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규명 작업을 계속했고, 근데 그것이 좀 미흡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형사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는 분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 실험실의 지도 교수님하고 또 가스 공급업자, 또 카이스트 행정 그 안전 담당 직원, 그리고 그 실험 직접 그 당사자였던 선배 연구원, 이렇게 4분이 이제 형사 입건돼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요. 예. 1심 재판에서 결국은 그 검사님은 금고형을 구형했지만 결국은 벌금형으로 이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분들이 다 벌금형으로 예, 그렇습니다. 종결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연구실 사고는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죠? 예.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기까지 갔으니 아마 사법부에서는 벌금형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2003년도 사건도 공학박사로서 30여 년 재직하셨으니까 들으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당시? 예, 그 당시에 했던 그 실험실 사고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카이스트 사고와 그다음에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 사고를 계기로 국가에서 이러한 사고를 좀 막아보자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을 2015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원들의 그 안전성 확보와 보상, 아까 보상 문제로서 이제 그런 것을 해결하자 해서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하고 현재도 과기정통부에서 연구실 안전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을 통해서 좀 연구원들이 이 쾌적한 연구 환경에서 사고 없는 환경에서 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제도적 뒷받침을 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실정법이 생겼군요. 예. 우리 이 수장님도 공학박사로서 연구도 하시고 이제는 아까 명함을 보니까 안전이 권리입니다라는 예. 그런 표어로 예. 우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연구를 계속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말 안타까운 이런 사고들이 이제 특히 대학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대학교인 경우에는 그 젊은 학생들 또는 그 석박사 과정들이 굉장히 짧은 미숙련 과정에서 뭐 짧은 기간에 이제 학업을 마치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그 서로의 그 안전 시스템에 대한 이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2003년도 뭐 수소 이동에 수소가 정말 위험하다는 걸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또 뭡니까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뭐 그 뒤에 이제 2006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연구실 안전관리법이 생기면서 이제 그에 대한 투자들을 시작했거든요. 이 때문에 아마 대학교 특히 젊은 대학교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줄이는 노력이 연구실 안전 사고를 줄이는 가장 큰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사실 이제 각 대기업 연구소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뭐 사립 연구소도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나 우리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국립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안전에 관한 의식 내지 인식이 소홀했던 점은 없을지 돌이켜보면
그런 것도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도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 우리 저 박사님으로 지금도 연구를 하고 계신데 예.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 하시겠어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특히 연구실 사고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산업재해하고 다르게 굉장히 자기 분야에서는 굉장히 첨단적인 연구라든가 아니면 정말 특수한 경우를 좀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를 가장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처음 하는 루틴인 경우에는 처음 하는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제한된 그 뭐 리소스이다 보니까 아마 물론 그 실험을 계획한 단계에서부터 그 뭡니까 재차 검증을 하겠지만 정말 그 안전에 대한 검증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정말 사고를 줄이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이 국방과학연구소 사망사고 원인은 어떻게 규명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진척상은 어떻습니까? 뭐 국가 보안상이라서요 쉽게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 국가수라든지 각 기관에서 합동해서 감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근본적으로 저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 실험실에서는 원래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예기치 않는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실험 작업 자체가 우리가 비정형화돼 있고 또 고온고압 이런 가혹한 조건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사고의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연구의 결과보다는 좀 안전을 우시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지금 아주 핵심적인 걸 한번 짚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돌이켜보면 굉장히 빨리빨리 또 초고속 성장을 하던 국가라서 아마 실험실에서도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빨리빨리 착착 진행되는 것이 선인 것인 것처럼 여겨졌던 것도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연구원들이 안전하게 그 보장된 상태에서 연구를 해야만 기초 과학이 탄탄해질 텐데 지금 말씀하신 과정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 예, 그렇죠. 보통 아까 다시 이 사고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이 연구 결과를 너무 우선시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실험을 하다 보면 실험 작업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다. 그 상태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사고의 개연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안전 요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진행이 안 돼야 될 텐데 설마 혹은 안전하게 하면 되겠거니 하고 진행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뭐 조건에 자기가 모르는 어떤 그 환경 변화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만큼의 그 뭡니까 결과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보다 더 오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예를 들면 국가인 경우에도 물론 이분이 그 실험 계획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발생되고 좀 전에 그 말씀 드린 것처럼 뭡니까 안전을 최우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실험자도 사고를 당하지만 그 주변도 결국은 같은 사고를 2차 사고를 피해를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험 공간에 대한 이용한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되면서 2차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그동안의 많은 사건 이후로 매뉴얼이라든가 관련 규정이 좀 체계적으로 정비가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은 그 매뉴얼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매뉴얼들에 따라서 뭐 숙지를 하고 있는 여부는 정말 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만 예전보다는 그 안전사고가 실험실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은 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특히 대학교가 많은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 사고는 그러니까 실험실 매뉴얼 안전 교육도 받고 실험실 매뉴얼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걸 보니까 정말 자기가 실험 계획을 했는데 그게 정말 안전한지 아닌지를 누군가가 제3자가 검증을 하든지 아니면 안전 루틴을 누군가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좀 더 안전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책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박사님 말씀을 더 듣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한 지 꽤 됐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작업장 안전사고, 산업재해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럼 연구실 사고도 높은 편인지 어떤 통계가 있을까요? 그 연구실 사고에 대해서는 그 OECD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실 안전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제 통계를 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은요, 2015년에 한 그 연구실 사고가 한 200건 이상이었고요. 그렇게 많습니까? 예, 지금- 크고 작은 거 다 합쳐서 그렇겠죠? 예,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과기정통부의 통계에 잡힌 걸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금 2019년 현재 한 2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연구실 사고가 200건 이상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과학기술정통부 통계에 따르면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엄청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로만 보자면 이틀에 한 번 이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예. 어허, 실제 숨어 있는 사고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될 텐데요. 그렇죠. 사실은 뭐 몇십 건 정도가 있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상현 지부장님 연구 현장에 계시니까 작업장 산업재해와 우리 연구실 실험실의 사고와는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말씀해 주세요. 특히 산업재해는 뭐 통계를 어제 신문에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산업재해 1위가 우리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실 현장은 좀 다른 거는 연구실은 정말 자기가 그 분야에서 예를 들면 뭡니까 새로운 물질을 만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실험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해보지 않은 또는 처음 시도해보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산업재해보다 위험성은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 가본 길을 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연구 현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험성이 더 많이 내포되기 때문에 더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는 더 중요한 요소인 거죠.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OECD 통계 최고는 아닙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고요. 그 산업재해하고 연구실 사고가 틀린 점은 가장 이제 크게 이제 틀린 것은 이 연구실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고온, 고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반응성 물질을 다룬다든지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환경 조건이 사고 위험성이 크게 되고요. 그다음 사고 보통 분석 통계에 따르면은 그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미숙련자 연구원들 혹은 근로자의 사고가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라는 것이 내가 연구기간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만 항상 새로운 연구를 하기 때문에 미숙련자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훨씬 더 다른 산업재해와 달리 사고의 개연성이나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 그 고인이 되신 분도 공적인 업무를 그렇죠. 수행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이제 국립묘지에 예. 안장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그리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지 사실은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실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숙련 학자라 할지라도 새로운 실험을 할 때는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만큼을 뭡니까 예상을 했는데 예. 그게 자기가 예상을 좀 벗어난다든가 아니면 해보지 않은 물론 그 시험자는 분명히 예상을 할 겁니다. 예측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을 벗어났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실험실 안전사고가 제가 예전 데이터입니다만 2017년도에 실험실 안전사고가 234건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6건이 88%가 다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특히 대학교가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가장 큰 게 이게 특히 미숙련자 예. 또는 경험이 좀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출연연구소인 경우는 저도 뭐 연구 경력이 한 30년 됩니다만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뭡니까 저희들도 선배로부터 배워오고 또 저 후배들한테 가르쳐주고 네. 이런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통이 기간이 많이 되었었는데 많이 되어 있는데 대학교인 경우에는 불과 뭐 2년 뭐 길게는 한 5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에 저도 예전에 같이 가보면 일본의 대학교의 실험실에서는 그러니까 조수라는 게 분이 계셔가지고 모든 실험실을 초반에 실험할 때는 그분이 하고 같이 실험을 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충분히
실험이 된다 그러면 이제 혼자 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테크니션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한다든가 그런 특히 대학교인 경우는 예. 해야지만 그런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뭐 실험에 도전해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략은 짐작이 갑니다만 아까 88% 가까울 정도로 예, 예. 대학 실험실에서 많이 발생을 사고가 한다는 말씀. 예. 유형별로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끼임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뭐 들면 뭐 화상이라든가 뭐 폭발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수소라든가 뭐 화학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 이 문제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제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특히 뭐 조직이나 대학이나 아니면 뭐 연구소나 회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실험실 사고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보통 화학이나 화공 실험실에서는 어떤 유해 물질에 대한 누출이나 화재 폭발, 그 화상, 질식 사고라든지 기계나 전기 실험실 경우에는 아까 끼임이라든지 협착이라든지 감전 사고, 그다음에 뭐 보건이나 생물 계통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대학이라고 그래 이 주사기에 찔린 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찔림 사고라든지 그 생물체 사고, 그다음 기타 넘어진다든지 부딪힘 사고 이런 것이 그 실험실에서 사고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논점을 현재 법과 제도는 그 안전실 사고 이후에 점점 정비가 잘 된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말씀해 주셨고 이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또 다른 법률들도 더 정비가 됐는지요? 예, 지금도 그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 시행규칙 지금 국회에도 아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연구실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딱 연구실 안전, 실험실 안전이라고 표현을 안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법이라든지 소방청의 위험물 안전 관리법이라든지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그러한 법들이 결국 이 어떤 사고를 예방하고 우리가 연구를 잘하기 위한 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규제 위주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규제보다는 관련법들이 또 이래 중복되는 게 실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위험성 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실험실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에서는 사전 유해 위험 인자 분석이라든지 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중복이 된다. 그래서 서로 부처에서 좀 협의를 해서 예.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기 때문에 좀 더 줄여주고 실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전문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예. 너무 규제하고 너무 이렇게 실효성 없게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연구원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많이 좀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 나온 걸 쭉 들으실 때 우리 조 교수님 조금 우리 아드님의 그 희생으로 안전의식은 높아진 건 같은데 어떻게 현재까지 평가하십니까? 법과 제도 정비는. 예, 뭐 여러 말씀들이 앞에서 있으셨습니다만은 그 당시 사고 이후에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의 학생들이 이 사고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 측에 이제 그 안전에 관한 그런 요구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러한 요구가 결국 이 지역 출신 그 이상민 국회의원님에게 전달이 돼서 2005년 3월 달에 그 연안법이 예. 통과가 되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사고를 계기로 해서 하나의 그 결실을 맺은 거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에 보면요. 22조에 이제 벌칙 조항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8조 9조를 안 했을 때 이제 주는 벌칙이거든요. 그런데 그 8조 9조가 이제 안전 점검, 안전 대비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제 이 벌칙 조항이 기관 책임자에게도 좀
적용되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 담당자만 하게 되면 이게 그 법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담당자는 물론이고 기관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더 책임의식을 갖고 안전 교육도 하고 대비도 하고 점검도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 교수님 말씀하실 때 두 분 우리 공학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에게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전의식은 더 높아지는데 사실 누가 원해서 이 사고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오로지 그러면 결과 책임으로 가야 될 것이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최고 기관장이 정말 이 안전사고에 관련해서는 가장 큰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강제성이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 규정이 있다면. 예, 그래서 기관장의 그 안전 의식이라든지 이 관심이 아주 필요합니다. 예. 기관장이 노력을 안 하면은 그 기관의 안전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기관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이게 그 조항 하나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뭐 저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법 기득권에서. 조문이 되겠죠. 조문에 이제 국회에서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예. 통과를 돼야 되니까 이 시행령 시행규칙은 이제 장관령으로 가능하지만 이 법 자체를 개정한다는 국회의 그 개정 더군다나 사항이 벌칙 조항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 쉽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 지금 안전의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대전은 과학연구단지가 있고 정말 그야말로 연구소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특히 이 실험실 연구 사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 사고가 나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다. 또 주위의 폭발로 인해서 이 정도 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매뉴얼이 짜여 있습니까? 이게 저도 뭡니까 이게 자신은 없습니다만 이게 안전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히 뭐 원자력이라든가 아니면 큰 화재라든가 이런 매뉴얼들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비도 예를 들면 시나리오들이 다 있고 저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정보 들면 공유. 정보를 서로 공유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같이 대응을 해야지 예. 2차 사고를 막는다든가 아니면 특히 초기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뭡니까 사고가 났을 때 2차 누군가가 다시 2차 사고를 났을 때 책임 소지를 막 묻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보면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 또는 매뉴얼이 있으면 그걸 같이 공유해가지고 예. 서로 정부 다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가야지만 그게 효과 있는 대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현장에 이런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죠? 예, 저 금방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매뉴얼이나 절차 이런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실행이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합니다. 같이 우리가 대전 지역인 경우에는 그 연구기관들이 아파트라든지 거주지 예,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 주민이랑 이 연구기관이랑 혹은 시민단체를 포함을 해서 이 같이 그런 것을 홍보하고 같이 훈련하는 이런 것이 한 번씩 필요하지 예. 매뉴얼 절차성 있다고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자와 홍보. 예. 이 법 체계도 중요하지만 예. 실제 운용은 사람이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돈과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텐데 현재 이 연구실 안전과 관련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지요? 그 2006년도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2006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특히 출연연구소인 경우에는 그 연구 사업비를 산정할 때 예. 총 사업비의 인건비가 2%로 정해졌습니다. 예. 인건비가 보통 총 사업비가 1억이라 그러면 인건비가 보통 한 20에서 40% 한 2천만에서 4천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인건비가 4천만 원이라 그러면 2%이기 때문에 한 8분간 정도의 그 연구실 안전관리 비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 정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정말 그 예산으로 가서 충분하냐?
안 하냐? 이건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한 그 기관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조직이 이 안전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기관은 많이 필요할 거고 어떤 기관은 뭐 좀 많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적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판단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안전을 확보하려면 진짜 예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기 예.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마찬가지로 연구실 안전법에서는 인건비의 1%에서 2%를 상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인건비에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의 총 예산의 예를 들어서 1%라든지 그러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전체 해야 지금 1%니까. 말이 1%에서 2%지만 엄청 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는 2% 이내를 잡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없어도 된다는 그 뜻이거든요. 실제 안전 관리 요원 어떤 표현이든 간에 안전 관리사 아까 테크니션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예. 그런 인력이 상주하거나 예. 우리가 작업장 끼임 사고라든가 구역 지하철 사고에서도 2인 1조로 위험 요소를 체크를 해야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실험실에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험실도 이제 저희 연구소인 경우는 각 실험실에 안전요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각 실험실마다 있고 그분들이 이제 매달 뭐 안전 또는 보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예. 그리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자 그런 작업들 하는데 그런 작업들 하는 데서도 저도 최근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드는 비용을 짰습니까? 생각보다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잘 인정 안 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좀 더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를 최우선시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비용들을 서로가 그 각 기관들이 뭡니까 좀 더 플렉시블하게 예, 좀 유연하게 좀 뭡니까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예산을 산정하는 걸 좀 더 높인다든가 아니면 각 환경에 따라서 예.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전도 권리입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작업장에서는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으면 작업 중지 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작업자들에게는. 그렇죠. 예. 이 연구원들에게는 그런 건 아직 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구실 안전법에는 그 진단 결과 안전 점검이나 진단 결과 위험 등급이 4등급 이상 나왔을 경우에 혹은 급박한 위험이라든지 화재 폭발 우려가 있을 때 연구의 주체의 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기관장이 작업 중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들한테는 그런 작업 중지권은 없죠. 요구를 사실 그 현장에서 목소리를 담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지금까지 나온 그 논의 중에 혹시 또 보충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예, 그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려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가이스트 사고 이후에 이제 학교 측에서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사업을 이제 그 실시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저희 아이와 관련돼서 이제 저희한테 그 지급되어야 할 그러한 금액을 학교 측에 전액 다 기부를 해가지고 저희 아이 이름을 일단 그 학술 기금을 만들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나오는 수익금하고 학교 측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셔서 저희 아이 이름을 딴 그러한 그 학술상 그리고 저희가 다녔던 공사대부고 또 고려대 카이스트 새 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15회째 행사를 치렀습니다. 예. 역대 그 카이스트 총장님들께서 이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늘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 아이가 못 이루고 간 그런 어떤 꿈이 이제 대신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후배 그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연구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같은 마음으로 염원하겠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실험을 하는 연구원 또 학생, 교수님 본인이 가장 걱정을 하겠죠, 그죠? 그렇죠. 사람이 하는 얘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건 말고 지금까지 나온 논의를 종합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 또 실험실이나 지자체나 국가의 차원에서 이 연구실 안전사고를 확실히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총평 삼아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부터요. 저는 이제 그 연구기관의 기관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그 안전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필요하고요. 이 정부나 지자체는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 조직 신설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이 개인들 혹은 민간에서는 그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남의 안전도 같이 배려하는 예. 이러한 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안전은 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리가 연구원들이 이 안전을 이제는 찾아야 됩니다. 자기의 권리로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안전인 나의 생명을 지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네. 사고 없는 안전한 연구 환경에서 연구를 하였으면 합니다. 네, 더 애써주시고요. 이 박사님. 예, 안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 개인을 위한 그 안전을 확보도 중요하고 주변의 그 환경과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변의 그 안전도 확보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그 안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구조적인 안전 시스템을 확보한다든가 예. 그걸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뭡니까 우리의 안전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 교수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예. 전해 주시죠. 그 카이스트 측에 이제 제가 그저 AI를 위한 기념 사업을 요구한 것과 동시에 한 가지 또 간절히 그 요청했던 것이 뭐냐면 이 사고가 났던 5월 13일을 안전의 날로 정해서 평소에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안전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행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학교 측에서 다행히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5월 13일을 안전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을 전후해서 여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꼭 뭐 그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안전의 날 같은 걸 좀 정해가지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점검을 하고 하면 보다 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자들과 연구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안전에 관한 세 분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이번 순서는 정가 이슈로 모시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당선 무효영이 지역 정가에 미칠 파장을 집중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일단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타운홀 미팅 방식이었다, 각본이 없이 생방송으로 이루어진 그 형식에 대해서 뭐 긍정 평가도 있었고요. 또 너무 산만하지 않았느냐, 알맹이가 없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두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이 노란조끼 시위대에 의해서 정치적인 위기를 겪은 다음에 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이 지지율을 반등시킨 바 있었는데요. 아마 이런 뭐 기존 정부, 이전 정부도 이런 대통령의 직접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질문,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본 것은 아마 파격적인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타운홀 미팅이라는 형식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에서 뭐 우리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작은 대한민국을 컨셉으로 진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뭐 정책과 정치적인 쟁점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대통령께서 이 전국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신을 밝히실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이후에 제기된 여론조사 결과는 오히려 마이너스 뭐 1, 2% 정도 지지율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전국 현안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에는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90분, 100분 한다고 그래서 이 많은 이슈들이 잘 소화될지 어려웠었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화두가 역시 경제다 보니 경제로 한 파트 좀 하고 예. 나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저희가 담고 싶은 건 많은데 전문가가 있으면 조금 풍부해질 수는 있는데 이번 컨셉은 국민들한테 물어보시는 걸 대답한다는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통제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짧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질문 자체가 한 5분 정도를 끄는 경우가 있었어요. 비효율적이었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도 운영상의 미숙 때문에 더 듣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가져왔다는 것이 예. 이번 대화의 어떤 가장 큰 단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제가 아쉽더라고요. 예. 제가 사회자였으면 질문은 30초 안에 끝내주세요라고 했을 텐데 예. 배철수 씨가 후일담으로 다시는 이런 사회 못 보겠다고 자기는 음악 디자인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하고 한 3년 더 늙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이슈들을 다뤘는데 그래도 두 분 교수님께서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Q&A 한 것이 그래도 인상적이었는지요?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형식상의 문제 때문에 뭐 정치적인 쟁점 또 정책적인 쟁점이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이 직접 어떤 소신을 구체적으로 밝히실 수 있는 쟁점은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뭐 소상히 대통령이 운영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쟁점은 크게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검찰 개혁과 관련된 쟁점들, 그다음에 지소미아 문제, 그다음에 남북관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소신을 구체적으로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요. 지소미아 문제와 남북관계와 관련된 대통령의 언급이 가장 뭐 주목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지소미아 문제 같은 데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를 야기한 것은 일본의 책임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셨고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제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논조는 사실 냉전 시기에 이제 안보 부담론, 안보 비용 분담론과 관련되어서 한국이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서 제기되었던 논쟁인데요. 자, 이 쟁점을 남북관계와 연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북관계에 관련돼서는 뭐 70년간의 오랜 분쟁을 짧은 임기 동안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한일 간의 쟁점의 본질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최우선적인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수출 규제 목록으로 안보적인 이유다라고 밝힌 부분이고 하지만 이런 남북관계 개선의 효과에 대한 일본과의 소통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효과가 한일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모순적인 쟁점들이 있고요. 이것이 뭐 지소미아 연장을 통해서 뭐 정치적인 소통, 군사적인 소통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효과를 일본과 공유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예. 쟁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역시 군사학 전문이시라서 그 점이 각인되셨고요. 다른 포인트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리? 네, 최 뭐 교수님? 이제 경제 문제도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최근에 지금 뭐 대전이 뭐 부동산 가격이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이제 잡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안타까웠던 것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기는 잡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설 경기를 통해서 뭔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 시키는데 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지?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이렇게 주택가격이 올라간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탈북민 김지 씨가 질문한 내용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은 이 한국이 다문화에는 관심이 많은데 탈북민에게는 관심이 없다. 아마 이제 최근에 그 지난 2일 날이었던가요? 이제 북한 주민 2명이 동해로 이제 와서 납포당했는데 우리가 바로 이제 그 북한으로 돌려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7월 달에는 이제 이 서울 관악구에서 그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민이 아들과 같이 이렇게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게 되면은 냉장고 안에는 고춧가루만 있었고 통장에는 빵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탈북민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탈북민들을 얘기할 때는 미리 온 통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홀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사실 그 논점은 이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국민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뜻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너무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겠냐라는 또 반대론도 있어서 오늘은 요쯤에서 대통령과의 대화는 마무리를 하고요. 한 가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또 단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이게 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이후에 새로운 전국 구도가 명확해졌다는 점이 흥미로운 쟁점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대화를 선택했고 야당 대표는 대결을 선택했다는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이 여당 또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또 검찰 개혁, 조국 장관 쟁점들, 남북 관계 현안들, 또 지소미아 종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들을 져야 하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수세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여당이고 그래서 대화를 선택한 국면이고요. 반면 야당은 이런 구조적인 쟁점으로부터 자유롭게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인 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결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향후 총선 전국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는 참 흥미롭게 바라봐야 될 쟁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윤 교수님은 흥미롭게 바라본다고 하셨는데 최 교수님은 짚어주세요. 예상을 하시던가 아니면 바람이나. 네. 지금 이제 한국당은 상당히 이제 곤욕스러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쳇말로 민주당에서 계속 똥볼을 차는데 한국당이 그 혜택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국 사태가 일어나도 한국당의 여론은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선택은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것은 대결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체 모의를 하든 한국당이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지금 한국당 내에 미묘한 어떤 그 정치적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해치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선택한 것이 이제 단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단식이 내년 총선에는 저는 플러스는 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전자를 붙여서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당선 후에 2년 만에 당선 무효를 받아서 전 시장이 됐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너무 오래 걸린 것 아니냐 이런 그 판단도 있고요. 국민들의 또 내년 총선에 천안 지역 국회의원 선거 또 충청권 전체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장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자,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 현실을 대변하는 사례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근소한 예로요. 지난 5기 민선자치단체장 2010년도에 있었던 선거 결과 244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했는데요. 이 중에 10%가 넘는 27명이 사법판단에 의해서 자격을 상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뭐 이 구본영 전 천안시장 사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사례는 또 특이한 사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구본영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2017년 6월 달에 충청타임즈 보도에 의해서 처음 제기가 된 바 있었고요. 그래서 2017년 9월에 고소가 되었고 검찰은 2018년 5월에 이미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 구본영 전 시장은 전략공천 대상자로 이제 지역 우리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검찰 피고소인 자격의 후보자가 공천되었고 그 결과 당선되어져서 1년 반 만에 이 자격 상실로 인해서 지방자치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정치적인 비용을 분담한다는 것 이것은 뭐 개인 천안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 현실적인 측면에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야당에 아주 강력한 비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왜 그런 사람을 공천을 했느냐 네. 이거 가지고도 논점이 있었는데요.
네, 박완주 의원이 그 책임론에서 아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그 총선과 같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도 후보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판단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거는 왜냐하면은 지난 지방선거 때 이런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공천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책임을 져야죠.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표현 어떤지 모르지만은 양심 있으면 무공천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구분영 시장이 낙마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들였던 돈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공연불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시장이 바뀌게 되면 전 시장이 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스톱되거나 아니면 포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것이 이제 예산 낭비로 가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오느냐? 그건 국민들 세금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부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말 국회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재선거 비용을 뭐 본인에게 물린다든지 아니면 정당에게 물린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총평 삼아서 요즘 유력 여야 정치인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 지역 정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혹시 기대하시는 거나 바라는 게 있다면 해주시죠. 최근 유력 정치인들의 불출마 선언의 핵심 목적 또는 방점이랄까요? 이것은 세대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 또의 어떤 세대 교체를 통해서 한국 정치의 문화 또는 전략을 좀 바꿔보자라는 것인데요. 자, 20대 국회에 있어서의 초선 의원 비중이 44%고요. 19대의 초선 의원 비중이 49%였으니까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 회기마다 약 50%의 초선 의원이 선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정치에 있어서 초선 의원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대결 구도가 해결되겠느냐? 이거는 좀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전 세계의 의원연맹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따르면 30세 이하 대표 비율을 보면 아시아가 1.2%고요. 유럽은 3.9% 정도 되고요. 40세 이하 연령자의 정치 대표 비율이 유럽이 한 23% 되고 아시아는 10.8% 정도 되는데 차이가 크네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30세 이하 정치인의 대표 비율은 0%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대 교체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정치 문화라든가 어떤 공천 제도라든가 예. 정치 문화 자체에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아마 세대 교체를 통한 정치 혁신이라는 과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를 짚어주셨고요. 지금 사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대화 시에 가장 얘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국회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개혁이었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게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런 유력 정치인들의 용퇴를 하는 것도 이거는 지금 개인적인 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대의적 차원에서 좀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586 세대의 어떤 용퇴를 바라는 것 같고 아니면 용퇴를 하든 험지로 가서 뭔가 새로운 영역을 구축을 하든 이제 그런 걸 바라는 것 같고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지금 한 몸을 불사르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됐든 한국당이 됐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용퇴의 어떤 의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은 지금 현재의 고집대로 가게 된다면 둘 다 좋은 성적을 저는 얻기는 어렵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색다르게 현역 의원들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 두 분과 함께 객관적으로 좀 짚어보려고 노력한 정가 이슈였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와 정치를 희망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